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융합입니다. 최근 들어 융복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또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에 이야기되는 이 오늘날의 융합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옛날에는 과연 어떤 융합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구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현재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것을 담는 부대, 이 와이너리의 이 드럼과 같은 것들을 이제 거대한 하나의 문화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큰 관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오늘날까지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자, 대부분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대부분 18에서 19세기 사이, 그리고 열기관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전기, 그다음 석유 이런 것들의 발달을 통해서 새로운 일종의 에너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 혹은 초반까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20세기 후반까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이와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구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 많은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특히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그냥 용어일 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큰 어떤 과학기술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그리고 그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18세기의 경우에는 계몽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특징은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그리고 사실 혹은 근원적인 그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답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단일한 그 체계들을 이 다른 세계에도 널리 적용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자리 잡았던,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상은 모더니즘입니다. 이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이 무렵을 잘 기억해야 될 텐데요. 이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 우리 긍정적인 인류의 어떤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두운 단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두운 단면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계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 주거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실은 도시 개발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도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큰 사회적 문제로 본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후발주자들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차지할 식민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미 19세기쯤 오면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미 강대국의 식민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남아있는 식민지를 두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 이 생명에 대한, 과연 인간이 존엄한가, 존엄성이 위협을 받는 이제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제국주의 이런 사상들의 기초가 됐던 게 바로
이 계몽주의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절대성에 대한 거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과연 그게 정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과연 1번이 정답일까? 다른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바로 이 두 개를 연결한 세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 한 발 더 나가서요. 원래 갖고 있던 정답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인 어떤 개념과 통칭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두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과 질서를 깨트리면 본질적인 가치가 드러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개념을 허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간하면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로 규정되기 쉽겠지만은, 예를 들면 기계인 인간 혹은 인간과 기계가 섞인 인간,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완전히 기계로 이루어진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그래서 이 다양한 인간의 체계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상적인 틀을 하에서 오늘날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대 융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우주관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 정중앙에 보시면 네, 아주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자, 이 두 사람은 오늘날 많은 철학에 그리고 많은 학문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누가 플라톤인지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손 동작에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한 명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게 이데아일 겁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은 크게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데아는 뭐냐? 모든 것들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로부터 모방해서 파생돼서 나온 게 감각 가능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다. 그래서 진짜는 이데아, 그리고 그것을 모방한 현실은 현상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현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아무리 탐험해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할 수 없어 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 실물, 이것이 이데아라고 보면 됩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세계죠. 그리고 묶여있는 죄수, 등을 뒤로 돌아볼 수 없죠.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감각 가능한 현상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계, 그림자를 보고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짜 본질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부를 반영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자로 보이는 이 2D 이미지는 실제 3D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감각 가능한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이렇게 믿었던 게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건 형식입니다. 형식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 플라톤의 세계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이든 과학이든 건축이든 모두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이데아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예술에서의 아름다움과 과학에서의 아름다움과 건축에서의 아름다움은 하나로 통용된다. 하나의 단일한 법칙을, 공통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과 예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단어,
아트는요 원래 테크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테크네가 아르스라는 용어로 번역됐는데 이 테크네가 결국에는 인류의 지적인 혹은 이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예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일한 규칙을 찾는 것. 이것이 플라톤의 융합입니다. 마치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복잡한 코드 속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근대 융합으로 넘어가자면요. 이 고대 융합으로부터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대 융합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 르네상스 그리고 과학혁명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융합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의 융합은 플라톤의 융합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완벽히 플라톤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일단 플라톤이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버립니다. 하나로 해석하고요. 다만 플라톤이 바라보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따라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흙, 물, 불, 공기 이것이 엠페도클레스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사원소설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세계가 지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계는 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상계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테르라는 물질이요. 왜냐하면 지상계와 천상계는 엄연히 다른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상계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천상계는 원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나타나려면 동에서 서로 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왕복 운동이고요. 왕복 운동은 원 운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은 놓으면 곧장 아래로 떨어지죠. 직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법칙,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고대의 그리스의 우주관인데요. 이것을 깨는 게 바로 근대 융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이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달의 표면을 관측하고 스케치한 장면입니다. 언뜻 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달의 표면들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달이라든지 천체는 완벽한 존재야.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갈릴레오는 저 모습을 보고 지구도 달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이든 땅이든 똑같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원리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 고대 이런 높은 산들을 올라가 보면요. 이 해가 떴을 때 과연 어디 쪽이 밝을까요? 이 위쪽이 밝겠죠? 아래쪽은 어두울 겁니다. 그러면 밝고 어두움이 바로 높낮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케치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는요. 태양의 흑점의 이동을 구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처럼 저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대기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이 더러운 자동차에 껴있는 어떤 먼지 같은 거죠. 실제 존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흑점이 태양에 있어서의 구름이고요. 마치 지구의 구름이 바람이 불면 이동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구름도 이동해. 다만 검은색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합된 사고를 했던 것들이 갈릴레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플라톤의 융합을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통용되는 하나의 원리 원칙이라고 했었는데요. 예술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선원근법입니다. 선원근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어떤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이 원근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수학 그리고 예술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작업된 그림이 마사치오의 성전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보면요.
저 선을 연장시켜 살펴보면 소실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도 거의 일치하죠. 네, 이런 방법들을 그림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려야 돼. 그 규칙은 바로 선원근법. 이 원근을 묘사하는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로 이것은 19세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그림들을 좀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우첼로가 그린 산 로마노의 전투입니다. 이런 작품들로 마찬가지로 원근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왼쪽 작품은 훨씬 더 원근법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18세기 무렵의 신고전주의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난 그림은 오른쪽입니다. 이 산 로마노 전투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전투를 그린 건데요. 보시면 아래에 있는 이 창의 모습을 보면 이 선언근법의 소실점을 어디에 두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이렇게 러프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 맞닥뜨리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많은 스케치, 그다음 해부 이런 것들이 이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뭐 이것은 인체에 대한 조화, 규칙 이런 것들의 탐험, 탐색을 통해서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 예술가들의 안목, 욕망 이런 것들부터 출발된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 뭐 영어로는 비트루비언 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다빈치가 어떤 특징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로마의 건축가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 십서라고 하는 10개짜리 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에 바로 이 얘기를 쓰죠. 사람의 가로 세로의 이 키를 가지고 이제 테두리를 그으면 정사각형이 되고,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면 바로 저게 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사산한 이 산모, 그것을 해부를 해서 관찰한 겁니다. 뭐 되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라파엘로라든지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많은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이 직접 해부를 했거나 혹은 해부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과학자처럼 이렇게 해부를 했을까요? 인간의 재현,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예술이, 과학이 혹은 수학이 예술에 도움만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도 과학에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인데요.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은 이 공전 주기의 제곱이 공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케플러가 세운 이 태양계 행성을 설명하는 여러 공식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법칙인데요. 그가 쓴 세계의 조화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케플러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많은 악사들을 만나요. 그리고 악사들을 통해서 음악의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있는 규칙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는 과연 규칙이 없을까? 인간이 만드는 이 작은 음악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당대에는 이 토성 이후에 있는 행성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토성까지 발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행성들의 다른 움직임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 머큐리, 수성이 가장 공전주기가 짧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의 역수는 뭐죠? 바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음악에서 음의 높이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수성부터 토성까지 주기가 가장 짧은 것은 머큐리, 그 다음에 비너스, 지구, 마스, 주피터, 세턴, 토성 이런 순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수성부터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고음을 내는 게 누굴까요? 여기는 이 작품입니다. 머큐리죠. 가장 저음은요? 세터너스,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이 화음을 행성에 빗대서 설명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대를 마치고 이제 18, 19세기, 이제 20세기의 무렵으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4세기, 15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규칙들이 굉장히 잘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될, 모든 화가가 지켜야 될,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칙으로 점점 발전하죠. 특히 예술에서 이 규칙을 빨리 깨고 싶어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은 세잔느가 그린 정물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드러납니다. 선언근법, 원근법이 좀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로란이라는 어떤 학자는 분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시선을 하나에 나타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원래 선언근법은 화가가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선에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원근법은 잘 드러나지만 굉장히 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기 위하죠. 폴 세잔느는 이 화면에 등장하는 여러 사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은 일종의 규칙, 그 오랫동안 지켜지던 규칙을 깨려고 하는 시도의 바로 첫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피카소라든지 당대의 이 20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다른 화가들에게 아주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왼쪽이죠. 세잔느는 다양한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봤다면 피카소는 하나의 사물, 하나의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로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에 합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마르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여인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하나의 그림에 그린 거죠. 마치 연속 사진을 찍듯이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규칙을 깨기 시작하는 것. 앞서 설명했던 바로 모더니즘의 바로 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20세기 후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기의 융합은 어떤 융합일까요? 자, 현재의 융합은 이제 오히려 만들면 만들수록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융합입니다. 근대의 융합은 2개, 3개, 4개를 합치면 그 안에 있는 공통적인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로 향하는 융합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합치면 합칠수록 새로운 게 나타나죠. 뭐 예를 들면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수소와 산소는 분명히 다른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순간, 물이 되는 순간 수소도 산소도 아닌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광토끼입니다. 이것을 바이오 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에두아르도 카치라는 사람은 이 토끼의 형광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하나의 생물체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과 예술을 결합해서 이전에 없던 바이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로 본다면요. 과거의 융합은 A, B, C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융합은요. A, B, C가 있다면 A와 B를 합치면 기존에 없던 A, B, B와 C를 합치면 B, C, 그리고 또 그것을 합치면 또 새로운 것. 합치면 합칠수록 점점 새로운 것이 돼가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융합은 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현재는 이 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계속 후손과 후손과 후손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통섭이라는 뭘까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컨실리언스라는 우리말로는 통섭이라고 번역된 이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생물학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는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셀피시 진을 쓴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왜 선행을 하냐? 그거 다 이기심의 발로야. 왜 사랑을 해? 다 그것도 이기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래?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로 이런 걸 타고나서 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생물학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네, 이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이 환원론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융합의 하나의 어떤 특성일 수 있지만 이
앞서서 설명한 생성적 융합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기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과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7, 8년 전쯤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본인의 이 쥐인을 분석을 했을 때, DNA를 분석했을 때 유방암에 대한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보건 수술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전자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지 그것이 발현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명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칠게요. 돌연사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발현되느냐? 모든 가족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위험합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유전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사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융합하면 AI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AI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AI라는 도구가 기존의 많은 것들을 결합시킵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기술과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세 개의 그림 중에 과연 어떤 것이 AI가 만들어낸 작품일까요? 네, 정답은 이 세 개 모두 AI가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경매에 팔렸던 AI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 스타일들을 카피를 해서 만들어낸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이 그림 관련된 이 미술 관련된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것이 AI가 만들어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기존의 비전문가가 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창작 활동은 전통적인 창작 활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은 누가 가질까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융합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바로 생성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처럼 어떻게 보든 그것이 관점이 달라지듯이 바로 융합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고대의 융합은 흩어졌다면 지금의 융합 하나로 모였다면 현재의 융합은 하나로 합치는 것에서 반대로 흩어지고 있다. 자,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융합이 등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